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털털하고 무던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혈질이었던 저도 나이를 먹으니 점점 그 불같은 성미가 사라지더군요. 그렇지만 결혼 후 오랜만에 그 불길이 다시 치솟은 일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 일에 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예요. 경상도 출신이지만 졸업 후 수도권에 올라와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친목 동호회를 나갔다가 알게 됐어요. 사람이 차분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라 당시만 해도 다혈질이었던 제 성격을 모두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3년 후 결혼을 했을 때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교양 있는 시어머니, 성격 좋고 사람 좋은 시아버지, 4살 많은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서방님과 동서까지. 멀리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가족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시댁에서 구심점이 되어줘야 할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 이식 수술 후 요양을 위해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 살게 됐어요. 혼자 가는 건 힘드니 시아버지와 함께 갔죠. 그렇게 시부모가 사라지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동서, 친정도 멀고 많이 힘들지? 아무래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 수도권이랑은 다른 부분이 많지. 여전히 지방은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더 챙겨줄게. 형님의 그 말에는 아주 작은 가시가 있었어요. 눈치가 빠른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딱 들어봐도 밑에 지방과 시골에 대한 멸시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도권에 오고 나서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대응하느니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로 두는 게 속 편하거든요. 네, 고마워요, 형님. 정말 딱 그렇게만 말했어요. 가타부타 말 섞을 것도 없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 것을. 당시 저희는 새로운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지만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없고 아무래도 돈이 좀 모자라서 2년 반 정도 제 자취방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새 집이 너무 좋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 나름의 인테리어도 하고 안에 들일 가구며 가전도 모두 제가 손수 골랐죠. 그런데 형님이 저희 이사 소식을 알고는 도와주겠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커피 머신이었고 그 다음은 에어프라이어였어요. 솔직히 챙겨준 것들 모두 중고였고 그다지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억지로 가져다 안겨주는 그 물건들을 안 된다고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 평소 행실이야 어떻든 챙겨주고자 한 건 아주버님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좀 그랬어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좋은 의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죠.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저번에 동서 집에 가보니 밥솥이 4, 5인용이더라고. 우리 집 밥솥은 10인용이니 손님 많이 왔을 때도 덜 불편할 거야. 계속 쓰고 있기 그렇잖아. 저희한테 주시면 형님네는요? 10인용이면 저희야 좋기는 한데. 살짝 거부감이 생겼어요. 솔직히 여태 형님이 챙겨준다고 해서 받은 것들은 상태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커피 머신, 토스트기,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쓰다가 준 것들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깨끗하게 해서 주는 것 같더니 그 뒤부터는 점점 먼지 쌓인 것 그대로 주더군요. 게다가 거절할 틈도 없이 무조건 가져와서 안겨주니 받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여하튼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도 마음 졸였죠. 얼마 전에 친정에서 밥솥을 하나 해왔어. 기존에 쓰던 것도 몇 개월 안 됐으니 동서한테 줄게. 어차피 이것저것 많이 아끼고 있지? 아, 고마워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밥솥은 큰 걸로 살까 고민했어요. 챙겨주시면 잘 쓸게요. 솔직히 몇 개월 전에 샀다는 이야기에 이번에는 좀 다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있던 밥솥은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것이거든요. 집 사는데 돈을 다 끌어모았던 터라 돈이 많이 모자라서 자취할 때 썼던 것들 중에 쓸만한 건 여전히 쓰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혼자 살 때야 작은 것도 괜찮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입도 늘고 간혹 손님이 오면 밥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했죠. 그래, 없는 형편에 이것저것 가릴 틈이 어딨겠어? 우선 아끼고 봐야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밥솥 살 생각 말고 그 돈으로 고기나 더 사 먹어. 어차피 서방님이랑 동서 둘이 벌어서 돈 되는 일도 없잖아. 뭐 지방에서야 둘이 번 정도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좀 다르지. 그 정도 월급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니까 아끼고 살아. 내가 이렇게 도와주잖아. 피식 웃으며 꺼내는 형님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버리지도 못하고 저희 집 구석에 쌓인 형님이 준 물건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바빠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잤어요. 다음 날이 남편 강원도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당직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남편 집만 싸줬어요.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거든요. 당직을 서고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강원도로 떠났더군요. 그리고 저는 전날 받아온 밥솥을 꺼냈어요. 밥솥은 대형 브랜드 물건으로 작년 모델이 맞긴 했어요. 그런데 밥솥을 확인하다가 열이 확 오르는 걸 느꼈어요. 뚜껑 닫히는 부분에 있는 이음새 중 한쪽이 깨져서 잘 닫히지 않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그뿐이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제품 뒤쪽에 있는 물바지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곰팡이가 가득 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안쪽 뚜껑을 열어보니 증기 빠져나가는 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변색된 오염물들이 보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저는 여태 형님이 준 물건들을 떠올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솔직히 여태 받아온 것들 모두 하자가 있었거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밥솥 써봤어? 잘 되지?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동서 상황이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안 그래? 다 알고 보낸 거더라고요. 실수였거나 모른다고 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설마 문제 있는 거 알고 보내신 거예요? 형님, 제가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태껏 챙겨주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와서 주신 것들 다 문제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깨끗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딴 쓰레기 건네주고 선심 쓰듯 착한 척 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더럽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내외에게 선심을 쓰고 싶거든 물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은 하고 보내셔야죠. 뭐? 동서,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동서 생각해서 준 거잖아. 그리고 막말로 싫다고 했으면 내가 안 줬겠어? 공짜 좋아해서 다 받아간 건 동서지. 제가 공짜를 좋아해서 받아갔다고요? 상대방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받아간 거라고요. 지금 그 물건들 한 번도 안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가져와서 안겨주면 거절하지 말란 소리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어른들 가족들 있는 데서 그러시는데. 아니, 동서는 잘해줘도 난리야. 얻어 쓰는 주제 그럼 새 것처럼 반짝거릴 거라고 생각했어?
웃기네. 동선의 집이 능력 안 돼서 그런 거 해올 형편 못 되는 거면 동서 본인을 탓해야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으래? 없어 보이니까 내가 안 쓰던 거 다 챙겨준 거잖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거 폐기물 버리는데 돈 아까워서 우리 집에다 버린 거 아니에요? 선심 쓰는 척 할 수도 있고 돈도 아끼고 딱 봐도 폐기물인데. 말 다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아나무인이네. 당돌하게 윗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것도 웃기고. 내가 동서 친구야? 화났는 일 있으면 막 화내도 되는 그런 친구냐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전화와서 사람 기분 상하게 난리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챙겨주려고 했더니 호강에 겨워서는. 필요 없으면 다 버려. 누가 뭐래?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 버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쌀을 담았던 아대자루가 보이더군요. 시골에 농사짓는 친척분이 보내주신 쌀포대였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물건 넣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포대자루에 형님이 줬던 물건을 싹 다 넣었어요. 준 성의가 있어서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쓰기에는 더러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던 쓰레기들을요. 그리고 포대자루를 질질 끌고 차에 실었어요. 버려달라니 그 말 그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죠. 저는 형님 집으로 차 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꽤 오래전에 형님이 알려준 아파트 현관 비번을 눌렀죠. 바뀌지 않았던 건지 열리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형님 집 문 앞에 그 포대자루를 놔두고 나왔어요. 제 것도 아니고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제 돈 주고 버려야 하나요? 버려달라는 사람이 버려야죠. 그렇게 집에 와서 개운한 마음으로 쉬는데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이랑 강원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재수씨.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와이프가 재수씨한테 준 물건들 상태 확인된 거 사진 있습니까? 아, 그거요? 그럼요, 있죠. 전부 다 사진은 찍어놨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버렸을 때 왜 버렸냐고 화내시면 들려드릴 말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버님 목소리 뒤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형님이랑 같이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원도인데 우리 와이프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화내는 바람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왔어요. 제가 반품한 쓰레기를 확인하고 형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생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게다가 그 목소리는 남편의 스피커폰을 통해 시부, 시모, 아주버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모조리 다 흘러들어갔고요. 남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오디오를 꽉꽉 채우는 형님을 보며 자기 무덤 열심히 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진짜 고소했거든요. 교양 있는 척, 착한 척, 사람 지방 출신이라고 돌려가는 형님이 곧 망가질 생각을 하니까요. 역시나 그때 제가 보낸 사진을 본 것인지 시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밥솥 상태가 이게 뭐냐? 아, 그게 말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던 걸 급하게 주느라. 애미야, 너희가 동생 챙겨주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다. 다만 챙겨줄 거면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누가 보면 쓰레기를 갖다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도 이런 물건을 가져다 주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거다. 도대체 첫째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둘째한테 갖다 준 거냐? 시모의 말에 아주버님도 당황한 것 같더군요. 시모는 본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첫째 형님의 행동에 경악하신 듯 했어요.
적어도 시모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듯 보였죠. 저는 시모의 말 덕분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시모의 비난의 말을 견디지 못한 아주버님이 남편의 전화기를 가로채 빽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편네가 뭘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 밥솥 상태를 보니 당신이 잘못한 게 확실해 보이는구먼.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당신까지 왜 그래요? 없이 사는 둘째 서방님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신도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처분할 수 있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발뺌할 거예요? 그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언성을 높여?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 전화 다 듣고 계시거든? 말 좀 예쁘게 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시부모 귀에 들어갔다는 걸 알자마자 형님은 급격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입을 다물었죠. 성질 좀 죽여. 내가 봐도 밥솥은 너무했어. 다른 것들도 많이 낡았고. 당신이 좋은 일 한다기에 내가 말리지 않았지만 신경 안 썼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러고 남편 전화가 끊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재수씨,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우리 와이프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따끔하게 혼내놨으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야. 아주버님이 제게 사과하며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니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전화하자마자 서방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동서가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렇다고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리면 어쩌냐 해서 스피커폰으로 돌린 거래요. 쓰레기를 우리한테 버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신한테 화낸 거야? 형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나랑 싸웠으면 나랑 끝을 내야지.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해? 내가 쉬워 보였겠지. 형님이랑 같이 강원도 가는 거 깜빡하신 모양이더라.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을까 싶어. 미안해. 괜히 당신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만들었네. 당신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좋게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그런 거 준다고 해도 받지 말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주고도 상대방이 감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도 저도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 뒤로 저희 가족과 형님네 가족은 그런 일로 싸울 일은 없게 됐죠. 쓰레기는 자기들이 돈 내고 버려야죠. 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나요? 여하튼 그 뒤로 형님과 얼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정색하는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솔직히 저야 속 편했죠. 매번 지방 시골 이야기하면서 사람 까는 말 듣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젠 그 말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은연중에 정리가 됐는데 동서는 또 다르더군요. 동서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재원이었어요. 본인의 학교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저와 동갑이라서 결혼 직후에는 저의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둘째 형님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희 친정에서 학교 다녔어요. 어차피 전문직이라 기본만 배우고 실습이나 경력을 어디서 쌓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병원도 요새는 세분화돼서 잘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학벌과 지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 지잡대 나온 직원 한 명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게다가 묘하게 눈치도 없어서 상황 파악도 못하거든요. 뭐 지잡대 나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동서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방에서 대학 나온들 뭐 그런 사람들은
외계에서 왔나요? 지금 당장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지방대 출신인 사람 골라보라고 해도 못 고를 게 분명해 보이는 동서에 쓸데없는 아는 척에 저는 동조해주기도 싫어서 대답도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형님도 경상도 출신이었죠. 그 사람도 그렇던데. 혹시라도 같은 동네 주민이었으면 죄송해요. 제가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말이 그냥 막 나와버렸네요. 정말로 신경을 살살 긁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해줬죠. 경상도가 워낙 커서 아마 제 지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지방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요? 그 수도권 사는 사람들요.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사람 수두룩하니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 그만큼 까다롭고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등급 나눠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아, 미안해요. 서로 까는 거 피차 일반이니까 깔끔하게 동서도 저도 서로 미안해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됐죠? 제 말에 동서가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제가 말한 그런 사람이 본인을 지칭하는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말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눌러줬으면 더 이상 그런 주제로 이야기 안 할 법도 한데 동서는 끊임없이 저를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유치해서 결국 그 뒤로는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같은 인간 취급받기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저와 동서는 같은 나이인데다가 아들 나이도 똑같거든요. 둘 다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동서가 슬슬 시동을 걸더군요. 아, 어머님, 우리 첫째 요즘에 칭찬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번에 전국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들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 과목이 2등급이더라고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아래로 8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서 2등급이면 진짜 잘한 거거든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머리 하나는 똑똑해요. 대놓고 자식 학력 자랑하는 걸 보니 아, 또 시작이다 싶었어요. 그런 동서 옆에서 저는 절대로 자식 성적 자랑은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아이의 자만심이나 절망으로 이어질까봐 솔직히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저는 저희 아이들의 인성을 칭찬하면 칭찬했지 학업 성취로 칭찬한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잘했다고 과하게 칭찬해주는 건 있었지만요. 형님이 듣고 있다가 부러워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 막내 동서 진짜 좋겠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영 안 해서 망쳤잖아. 좋은 대학 졸업 못할 것 뻔하니까 그냥 대충 구색 맞추기로 대학 갔다가 졸업과 동시에 사업하는 제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라고 하려고. 근데 걔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서 그래? 아직 진로는 이르죠. 3년 남았고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딜 가도 갈 수 있을 테니까. 어떤 곳이든 제가 밀어줄 생각이에요. 될성부른 떡잎은 알아본다니까요. 참 김칫국도 시원하게 들이키고 있더군요. 물론 잘하는 아이가 계속 잘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결국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둘째 형님네 아들은 어때요? 전국 평가라서 둘째 형님네 아들도 시험 쳤잖아요. 시험 점수는 잘 나왔어요? 내가 듣기로는 사교육도 안 시킨다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모름지기 교육은 선행이 필요해요, 선행이.
이제 와서 시작해도 다 늦은 거 아시죠? 게다가 보세요. 사촌지간의 동갑인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사춘기 남자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래도 형님은 성적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속 편할 수 있죠. 자식 앞날에는 크게 도움 안 되더라도 편하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몰상식하고 속 끓는 소리 하는 데는 1인자더군요. 제가 한숨을 푹 쉬자 듣고 있던 시모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막내야,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다. 왜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있어? 애들마다 특성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른데 왜 그거 하나로만 판단하니? 너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오만이지. 애들이 듣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 죄송해요. 전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그냥 학업 신경 안 쓰는 형님네가 너무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한 소리 해버렸네요. 죄송해요, 형님. 죄송하다고는 말하지만 눈빛에는 자기가 이겼다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보이더군요. 괜찮아, 동서. 내가 우리 아들 성적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건 맞는 말인데 뭐. 근데 그런 시험 있었다는 것도 몰랐네? 아들, 잠깐만 이리 와봐. 네, 엄마. 너 이번에 전국 학력평가? 뭐 그런 시험 친 거 점수가 어떻게 나왔니? 엄마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 아들 성적이 잘 나온 거. 제가 엄마인데 왜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는 운이 좋았는지 전 과목 1등급 나왔어요. 저번에는 1, 2등급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 인강이 좀 도움된 것 같기도 해요. 어머,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여름방학에 영어학원 다녀보려고요. 아직 1학년이라서 회화학원으로 다녀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입시나 시험 대비 영어는 2학년이나 3학년 방학에 들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접해볼 생각이에요. 누구 아들인지 똑부러지게 말하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키운 건 저였지만요.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동서에게 제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아들이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릴 일이 없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직에 몸담고 계셨거든요. 오빠도 의사고 여동생도 변호사라. 솔직히 저희 가족 중에 저만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 머리 좋은 거 보면 아무래도 삼촌이나 이모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시모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고학력자가 많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말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솔직히 집에 잘난 사람 많으면 필연적으로 쭉정이 하나쯤은 생기고 그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저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랑을 못 받은 건 절대 아닌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아들이 커감에 따라 그 박탈감을 많이 회복했고요. 아들이 잘 되니 제가 잘 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어쨌든 자기 아들과 동갑인 제 아들이 실력이 더 좋다는 걸 알고 난 뒤 동서는 그 뒤로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손수 몸으로 겪었잖아요. 제가 아들 성적 자랑 안 하는 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애 성적 자랑하다 상대방에게 발리면 그것만큼 쪽팔리는 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먼저 도발했다고 친다면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와 맞지 않는 두 사람을 저와 멀리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으니 그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 말고는 저의 내적 평화를 유지할 방법은 없었죠. 뭐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명절, 부모님 생신 이런 때 제외하고는
거의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아파서 강원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건 시모였는데 갑작스레 시부가 쓰러진 거죠. 뇌경색이었고 다행히 장보러 시내에 나와 있던 터라 일찍 발견돼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최대한 골든타임은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강원도에는 시모와 시부뿐이었고 시부가 다치니 요양 중인 시모가 시부의 간병을 해야 했어요. 물론 간병보험을 들어서 간병인을 쓰기도 했지만 모든 시간을 간병인이 봐주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시모는 서울로 시부를 옮기고 싶어 했어요. 결국 두 분 모두 강원도 생활을 간단히 정리해두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애초에 처음 강원도에 가실 때 서울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시부가 모아놓은 돈으로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지었고 살고 있던 집은 당시 막내 도련님 결혼과 동시에 전세를 싸게 내줬거든요. 그래서 시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면 시모가 거주할 만한 곳이 딱히 마땅찮았어요. 그날은 시모가 저희 삼형제 내외를 모두 부른 날이었어요. 너희 아버지 입원하고 나면 병수발은 나와 간병사가 될 거다. 간병인은 간병보험 등거에서 나오지만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니 당연히 나도 너희 아버지 수발 들어야 해.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 필요한데 너희 세 형제들 집 중에 한 곳에서 머물렀으면 하는구나.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는 같이 살 사람 있지 않겠니? 시모 말에 일순 그 공간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갑자기 막내 동서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 생각에는 막내 동선에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 살고 있는 집도 어차피 어머님 댁이었고 거기 전세 싸게 주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다는데 그런 상황이면 미안해서라도 당연히 동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결정했다는 듯 통보하는 형님에게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답했죠. 큰형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런 일에 당연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당연한 걸로 치자면 큰형님이 모시는 게 맞는 거죠. 전업주부에 할 일도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맏며느리잖아요. 그리고 형님네는 아주버님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우리는 전혀 달라요. 맞벌이를 해야 지금 애들 교육비라도 건져요. 하긴 교육에 신경 안 쓴 형님네야 그런 거 전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고3 애들 있는 집이잖아요. 우리의 수업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말하는 것 좀 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시부모님 일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두 분 혜택 받고 있는 건 동서고. 내가 전업주부라고 할 일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다 편견이야. 내가 남편 사업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 나도 왔다 갔다 힘들어. 그런 사람한테 꼭 일을 더 시켜야겠어? 아니 형수님, 말씀 좀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아요? 우리도 돈 내고 그 집에서 사는 건데.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야, 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너희 전세 가격이 근방에서 제일 싼 건 알아? 네가 부모님 아니었으면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모시겠다고 하겠다. 결혼하면서 돈 한 푼 없어서 부모님 손 벌린 주제에. 형님, 말 다 했어요? 어느새 첫째 형님과 동서의 다툼은 첫째 아주버님과 서방님의 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이 멱살을 잡으며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결국 누구 하나 피볼 것 같으니 남편이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말리고 들었죠. 형님, 막내야, 그만 좀 해. 어머님 보시는 앞에서 이게 무슨 주대야? 둘째, 네가 하면 되겠네.
재수씨 간호사라 수발도 잘 들 거고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처치도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너희 집에서 모시면 되겠네. 맞아. 형네가 모시는 게 맞는 거네. 간호사 며느리 뒀다 어딨어?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렇게 싸우다 우리 쪽으로 불통을 투하하더군요. 솔직히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쪽으로 몰더군요. 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어요. 환자 치료에 감정 노동까지 하는 간호사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군요. 저도 일하고 난 뒤에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픈 어르신 둘 데리고 또 죽어도 못 해드린다 말하고 그러는 것도 좀 인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죠. 집은 23평이고 건장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 집이었죠. 코딱지만한 방 3개를 아들 둘과 부부가 나눠 쓰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시모를 모실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과 동시에 남편에게 물었죠. 돈 많이 벌 자신 있어? 어머님 모시려면 좀 더 큰 집에 가야 해. 이 평수로는 거의 답도 안 나와. 저는 시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말했죠. 만약 당장이라도 큰 집에 갈 수 있다면 모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안 되면 대출 받으면 되지. 기존 대출 거의 다 갚아가잖아. 아니면 이 집도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조금 더 외곽에 있는 큰 집을 대출 끼고 사도 되고. 그리고 나 많이 도와줄 거지?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만 않으면 나도 2분 모시는 거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많이 도와줄게.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정말로 남편은 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약속까지 하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말했죠. 그이가 많이 도와준대요, 어머님. 그럼 저희 집에 가세요. 당분간은 좀 좁아서 힘드시겠지만 조만간 좀 더 큰 평수 알아볼게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형님과 동서, 아주버님과 서방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더군요. 수발 안 들어서 기분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속 보이는 모습에 눈살이 다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시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고맙다. 둘째 네가 참 힘든 선택을 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도 그냥 너희 집에 얹혀 살며 수발만 받을 수는 없잖니. 그러니 내 강원도에 있는 전원주택 바로 정리하마. 그거 판 돈 둘째 너한테 줄 테니 지금보다 더 크고 교통도 편리한 집으로 이사 가자. 그 이야기에 저도 눈이 동그래지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 사색이 됐어요. 시모가 살고 있던 전원주택 가격이 거의 10억이 넘어갔거든요. 고급 전원주택의 2층 집, 대지도 넓어서 가격이 못해도 10억쯤 나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슬쩍 형님과 동서의 얼굴을 살폈는데 순간 웃겨서 뿜을 뻔했어요. 두 사람 얼굴이 완전 똥 씹은 얼굴이 됐더라고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하니 배가 아플 만도 하죠. 그러고는 갑자기 형님과 동서가 태클을 걸더군요.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모셨죠. 맞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맏며느리니까 제가 모실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은 무슨 당연이에요? 큰형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제가 부모님 혜택 받고 있으니까 제가 모셔야 한다면서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속안이 투명하게 비칠 만큼 날 것 그대로의 속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둘이서 또 저를 공격하더군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것 봐요. 얌전하게 생겨서 어머님 돈 때문에 수발든다고 한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네,
큰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교양 있으신데 저런 지방대 출신에 교양 없는 지방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머님한테 도리어 안 좋아요. 둘째 형님, 돈 욕심 낼 생각 말고 어머님 저희한테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는 눈꼽만큼도 모르겠던데 말이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이 차갑게 착 가라앉더니 큰형님과 동서에게 호통치셨죠. 너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 이미 너희 둘은 기회를 영영 잃었어. 내가 돈 이야기하기 전에 내 수발 든다고 한 사람은 둘째 혼자뿐이었어. 서로에게 미루기만 한 너희 둘이 무슨 자격으로 내 수발을 들겠다 말아야? 이미 내가 둘째를 골랐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렇지만 돈 10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아들한테 다 주시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형평성? 100세 시대에 병들고 늙은 시부모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모시고 살겠다고 한 사람한테 돈 10억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지 않았잖아. 싫다며 서로에게 떠넘긴 주제에 돈 10억이 그렇게 아쉬워? 그 돈 노동비야. 내가 주는 월세이기도 하고. 일찍 죽으면 또 모를까 오래 산다면 짐밖에 안 되는 늙은이 잘 봐달라는 뇌물이기도 하고. 그런 돈을 왜 날 돌보지도 않은 너희들한테 나눠야 해? 미리 경고하는데 이번 일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앞으로 있을 유산 상속, 증여, 유언장 작성에 큰 영향을 줄 거니까 알고나 있어. 유산과 증여라는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아주버님과 서방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처신 좀 똑바로 하라고. 당신도 제발 나대지 좀 마. 어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려고 어서 둘째 형수님한테 사과해. 당신도 어서 사과해. 둘째 재수씨가 어머님 모신다잖아. 고맙다고 인사하고. 두 남편이 다그치자 결국 형님과 동서는 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한 채로 제게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강요로 점철된 들으나 마나한 사과를 듣고 저도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시모가 전원주택 팔아서 마련한 돈과 대출을 좀 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큰 집은 방도 4개고 병원도 가까워서 시부모님 모시기에도 괜찮았죠. 집 이사를 한 지 반년 만에 시부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어른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집이 좀 예민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서로의 영역도 터치를 안 하니 그것도 좋았고요. 제가 바빠서 못하는 부분을 어머님은 잔소리 없이 해주셨어요. 원래 그런 분이시거든요. 차분하고 이해심 넓은 진짜 어른 같은 어른이요. 저도 항상 죄송해서 말씀드리면 돈 벌면서 육아도 잘하고 집안일까지 잘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해주셨어요. 어찌나 고마운 말씀인지. 보통 시모들은 무조건 완벽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완벽보다는 노력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았던 건지도 모르죠. 태어난 시부는 병으로 좀 어눌해지고 몸 상태가 좀 나빠지기는 하셨지만 특유의 쾌활한 성격은 여전하시더군요. 저랑 개그 코드나 식성이 잘 맞는 것도 좋지만 둘째와 죽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같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산책도 같이 나가는 거 보니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뿌듯하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한 저희 집도 찬 기운이 풀풀 날릴 때가 있긴 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서방님 부부가 방문하는 날이요. 항상 올 때마다 시부모님에게 그 말을 꺼내거든요. 어머니, 언제까지 둘째 집에 있을 겁니까? 이제 저희 집도 준비가 됐어요. 와이프한테 사업 맡길 일도 없고
이미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서 집도 널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은 어떠세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 살던 집이 좋고 근처에 어머니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도 첫째 대학 들어가서 둘째만 남았거든요. 걔는 공부 못해서 신경 안 써도 되니 두 분한테 모든 신경 쏟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일 없다. 내가 너희들 집에 왜 가? 여기가 이렇게 내 집 같고 좋은데. 늙은이한테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살라는 말이냐? 노인 공경도 몰라. 어머님,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이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님. 저희들한테도 기회는 한번 주셔야죠. 그래야 잘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희는 여태 니들이 둘째한테 한 건 생각 안 하지? 내가 그걸 다 봤어. 첫째, 네가 둘째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거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은 나라도 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일이었어. 그리고 막내, 네가 둘째 출신 때문에 한 소리 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꼴불견인지 아니? 둘 다 어쩜 이렇게 괘씸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결국 그렇게 화를 내신 시모가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너는 아버지한테서 빌려간 사업자금 언제 갚을 거니? 너희 집에 오라고 설득하기 전에 빌려간 돈부터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아주버님과 큰형님이 합주기가 됐어요. 입이 있는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주버님이 시부에게 빌려간 돈이 1억을 넘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을 쫓아낸 시모가 이번에는 서방님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집 빌려준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 집, 내가 그 전세 받고 빌려준 건 너희가 미래에 더 좋은 집을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태껏 느릿느릿 이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너희도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서 새로운 집 찾아보거라. 곧 내놓을 테니까. 어머니, 어머니. 4명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더군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시부모에게 지원받은 모든 걸 뺏기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쪽이 더 이상한 거죠. 왜? 뭐가 억울해? 둘째네는 나한테 받아간 것도 없고 다 본인들 알아서 했어. 그런 와중에도 나랑 너희 아버지 함께 모시겠다고 해준 사람이야. 부모님한테 받아간 것도 많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너희가 뭐가 억울해? 지금 너희가 가지고 간 것까지 돌려줄 생각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들 치지 말어. 잘 사는 사람들 속 뒤집지 말고. 결국 4명 모두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런 말 아니라며 마치 변명하듯 말을 던져놓고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뒤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모에게 자기네 집에 가자며 꼬시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으니 속이 다 시원했죠. 그러게 처음부터 남한테 맡길 생각으로 남한테 미루기 전에 상황 파악을 잘했더라면 그 누구가 됐든 우리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와서 후회하고 매달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눈앞에 귀찮은 일만 치워보자고 남한테 미루다가 결국은 알짜배기도 모두 뺏기고 본인들 것이라 생각한 것도 뺏기게 생겼으니 말이죠. 저는 처음에 형님과 동서가 저를 차별하거나 괴롭힐 때 시모가 너무 지켜보고만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는 법이고 평소 행실대로 걷어가는 거라고 말이죠. 저를 출신이나 학력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꺼낼 때마다 시모와 시부께서 기함을 하시니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못 꺼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연 즐겁게 보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